양천구의 강월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호 탑승자의 인솔에 따라 버스에서 하차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협력해 지난 3월부터 운행 중인 스쿨버스입니다. 스쿨버스에는 어린이 통합 차량에 장착해야 할 모든 안전장치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운전자와 보호 탑승자, 학교 교사와 탑승 어린이들에게 연간 최대 4회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지자체가 한 발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 이를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한 이른바 세리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 과연 안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1월 2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세리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주요 내용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은 차량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량 신고를 위해서는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장치를 장착하도록 구조 변경을 해야 합니다. 정지 표시 장치와 보조 백밀러를 추가로 설치하고 후방 카메라 또는 후방 경보음 발생 장치 등이 설치돼야 합니다. 또한 통학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기존의 3년 주기에서 앞으로는 2년을 주기로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층 강화된 법 시행으로 어린이들의 등굣길이 안전해지길 기대했지만 법 시행 2달째인 지난 3월에만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로 3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허술한 점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돼 차량 등록을 일부러 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미신고 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3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이와 더불어 관계기관이 차량 운행을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통학버스 구조 변경을 제대로 하려면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누군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학원비를 인상할 수도 없고 결국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부모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직접 이제 뭐 어떤 그 교육기관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든지 또는 어린이 혼자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위험 요소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실한 안전교육입니다. 2년간 3시간에 걸친 교육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과 교육 대상이 시설장과 운전자뿐으로 정작 승하차를 돕는 탑승 보호자의 교육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과정에 실습이 빠져 있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교육에 실습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리미법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이 좀 더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않는 것은 뭔가 허점이 있다. 안전교육을 실습을 해서 그 실습이 실제 아이들을 통근시키는 그 길을 갖다가 다녀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인지 또 아이들이 그런 안전에 만약에 위험에 노출됐을 때 얼마나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습을 한다면은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된 안전장치만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추가 도입돼야 합니다. 지난 3월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통학차량 사고 역시 당시 차량에 안전장치가 모두 장착되어 있었지만 아이가 통학버스의 바로 앞으로 지나가면서 운전자가 보지 못해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통학버스 차량에 세이프 가드바, 즉 안전막대를 설치해 차량이 멈추면 막대가 튀어나와 아이들이 돌아서 이동하게 유도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 차량의 후방뿐 아니라 전방에도 의무적으로 센서를 장착해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학차 전문 면허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가지고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통학버스 운전자는 선생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버스 사고 위험과 예방법을 알고서 내가 그런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까지 시키면서 그런 사고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거죠.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법규 위반을 많이 하거나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은 아예 통학버스 자격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비롯한 교통 선진국들이 이렇듯 강력한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생명만큼은 그 어떤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법 제도를 조금씩 정착해 가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역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 포함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보조해주면서 통학버스 구조 변경을 장려한다면 이것이 더 올바른 정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안전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청, 국토교통부,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 차량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것입니다. 책임이 분산돼 있다는 것은 사고가 나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타워는 세월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어린이 통학 차량이라든가 모든 안전사고 부분에서 이 컨트롤타워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타워가 돼주고 이거를 지자체와 연계시켜 가지고서 이를 통해 사고 사례를 공유해 사고 발생 후 관련자 처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차량 운전자, 동승자, 학부모, 교사 등과 정보를 나누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어린이 통학 차량은 약 2만 2천 대. 안전지대가 실종된 도로 위로 아이들의 위태로운 등하교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BS 양가희입니다.